내년에 업황이 굉장히 또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3천만 원이라면 기업 한 2개 정도에 제가 봤을 때는 1,500만 원 정도 투자하시는 건 반전 정도 투자하는 건 좀 좋게 보고 있고. 해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염승환 이사님 오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처음이신데 네. 사실 저는 꼭 만나 뵙고 네.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네네. 저는 현재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 이제 이사라고 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방송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채널에서 자주 아마 뵀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부자 TV는 제가 또 이렇게 처음 또 출연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여기 그 방송 이거 영상 촬영 전에 이제 여기 대표님하고도 지금 간단히 한번 토킹을 해봤는데 되게 점잖으시네요. 저랑 약간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제가 그 네.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저는 이사님 영상을 많이 챙겨봤었는데 네. 되게 나랑 성향이 비슷하신 것 같다. 그리고 약간 보시는 그런 좀 공부하는 방식이나 이런 예. 분석 방식도 좀 되게 비슷하신 것 같다라고 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대화하면서 내 건가? 약간 그런 걸 느껴서 오늘 또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또 좋은 정보 또 전달해 드리러 온 거니까 또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자마자 21년도 당시에 네. 서점을 갈 때마다 항상 1등에 네. 항상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모델의 이제 두 번째 책을 네. 발간하신 거죠. 초보자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 그 이제 질문 형식으로 담은 거고, 요 2번, 이제 2탄은 조금 그거보다는 좀 어려워요. 약간 난이도 올라갔고, 왜냐면 이제 그때 또 투자하신 분들도 그때보다는 더 당연히 이 투자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지금 2탄은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제 이론보다는 좀 실전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담아봤어요. 질문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가 포트폴리오 구성이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가 이제 1편에선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라고 담았다면 2편은 그럼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돼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그거를 좀 담은 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증시가 갑자기 또 훅 변했잖아요. 네. 보면서도 야, 우리나라 증시는 어쩜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듯 어쩜 이렇게 막 급변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최근에는 유난히 저 PBR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이러한 속히 말해 가치주라고 하죠. 네. 기존에는 굉장히 성장주에 가려져 소외되어 있던 주식들이 강한 좀 이러한 장세가 좀 지속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거는 저는 지속되길 바래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동안 지난 몇 년간 보면 성장주만 갔어요, 사실. 그쵸. 저 PBR은 아무리 내 돈을 잘 번다고 해도 고성장 아니잖아. 맞아. 산업이 꺾였잖아. 막 이런 이제 논리를 들이대서 저 PBR 좀 계속 저 PBR에 머물게 되고, 물론 이제 저 PBR이 맞는 기업도 있어요. 돈도 많이 못 벌고 할인 받는 게 당연한 기업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은 좀 재평가 받아도 되는데 그런 이제 오해 때문에 저 PBR로 가는 기업들도 많고, 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지주회사들. 그렇죠. 그 실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그래요. 지주회사 뭐하러 상장시켰냐 이럴 거면. 왜냐하면 이제 이중 상장 돼 있잖아요. 자회사는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자회사 지분가치 뭐 삼성물산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예 인정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상장해? 약간 이제 이런 자조적인 얘기도 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몇 년간은 그런 기업들을 사실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흐름이었죠. 근데 이게 어쨌든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제 이 방향으로 좀 밀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메인은 저는 그 상법 개정으로 봐요. 382조 3항이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 이게 그 조항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건 거기다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넣어달라. 주주의 이익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걸 사실 원해요. 근데 그거 되면 사실 모든 게 다 깨끗해져요. 그냥 저 PBR주들 이제 주주 환원도 해야 되고, 근데 아직은 이제 그것까지는 건들진 않고 있지만 그 전 단계로 정부가 정확하게 저는 캐치는 잘한 것 같아요. 뭐냐면 작년에 일본이 저 PBR 주들을 흔히 말하는 이제 표현대로 선생님이 학생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성적 안 나오냐? 성적 올려라라고 반성문 써오라고 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게 실제 통했어요. 그래서 진짜 반성문 썼고 반성문 쓴 기업들이 진짜로 성과도 또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거 따라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저는 좀 약간 의아했던 게 이 얘기 한 지가 한 2, 3주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정부가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지주에서 좀 움직일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이거 괜찮은 전략. 근데 반응 안 하다가 갑자기 1월 말에 반응을 한 거예요. 시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거 정부가 할까 의심을 좀 했던 거는 같아요. 연속성이 있을까. 근데 2월 말에 발표한다고 딱 얘기가 나오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진짜 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고 PBR주는 팔아버리고 저 PBR주로 이렇게 옮겨가는 실제 수급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일회성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이어질 것 같고 다만 걱정되는 건 2월 말에 아마 발표하고 나서 일단 많이 그 전에 올라 있으면 또 분명히 누군가 팔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세론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재료가 나오면 팔아버리니까 그러면 한 번에 또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선거 끝나고 나서도 정부가 계속 추진력 있게 이거를 끝까지 좀 밀고 나가는지.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의심하는 것 중에 아니가 이 하나가 이거 너무 총선용 아니냐. 네, 표시 먹기 뭐 위해서. 그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정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거를 불식시켜주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네. 근데 그것만 된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재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문제가 현금은 많은데 이거를 주주들한테 돌려주지도 않고 아니면 이걸 M&A라거나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리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안 하는 기업이 좀 있잖아요. 많죠. 예, 근데 그런 기업들한테 이제 경종을 울리는 거거든요. 현금 너네 어떻게든 뭘 해라. 주주가 원하는 건 현금을 놔두라는 게 아니라 현금 갖고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한테 주든가 네. 안 줄 거면 뭘 투자해서 돈을 벌든가. 네. 근데 이도저도 아닌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강제화할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온다는 측면에서 저는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일단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일단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교실에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이제 칼을 빼어든 거니까 맞아요. 공부하라고. 여기에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그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더 부각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또 이 주사를 한 발만 놓으면 또 약효가 금방 떨어지는데 지속적으로 놔주면 분명 체질 개선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잘하는 기업들한테는 포상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 중에 하나가 이런 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지수 하나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지수를 하나 만들면 거기 추정하는 자금들이 들어가고 ETF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기업들은 더 높은 밸류를 또 받아요. 작년에 2차 전지가 ETF 신규로 생겨서 많이 오른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걸 추정하는 자금들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당히 또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좋은 기업은 더 대접을 받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안 좋은 기업은 약간 망신 주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공개를 해가지고 네. 얘네는 왜 이렇게 이런 거 안 하냐. 근데 물론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본처럼 상장 폐지는 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만약에 안 하면 26년도에 상장 폐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강제성이 있는데 한국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기업들도 잘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쵸. 제가 알기로 한 500만에서 600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거기서 변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1,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진짜 주변에 직장인분들 중에 주식 안 하는 분들 없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어떤 이 주주 가치를 잘 안 해가지고 낙인 찍힌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 내가 소비할 때도 선택을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 기업 뭐야. 네.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위에서는 진짜 주주 가치도 열심히 해주고 내가 투자도 했더니 주가도 올라서 좋고 그러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또 이쪽에 선택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은 아니더라도 몇 년 후에는 또 엄청난 이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미지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또 광고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업들도 이거를 좀 그냥 흘려들을 게 아니라 진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되는 지금 상황이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 우리나라가 가야 하는 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옛날부터 간절히 원했던 바이기도 했고. 예, 근데 그게 너무 지난 몇 년 전부터 동학개미 운동 펼쳐지면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잘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지금 어쨌든 그게 뭔가 시작이 됐고 근데 놀라운 건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게 네. 과거에 좀 볼 수 없던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는 뭔가 좀 그래도 하려는 의지는 좀 있긴 있구나.
근데 이게 결론이 좀 잘 나기를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잘 집행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그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불명예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증시를 자꾸 투자 안 하고 개인들이 요즘에 미국으로 많이들 가시는 이유 중에 가장 먼저 꼽는 게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그 소액주주를 위해서 주주 가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관계사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이마트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직접 거론해서. 근데 실제 이건 주주분들이 했던 얘기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이마트가 그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왜 굳이 야구단 인수했을까? 이제 예를 들면 구체적인 이런 거예요. 네네. 굳이 야구단 인수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이마트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 있나요? 그 광고 효과가 그렇게 큰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야구단을 하려면 또 몇천억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차라리 주주들한테 돌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제재할 뭔가 주주들이 뭔가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왜 여기 야구단 투자하세요? 근데 오너가 결정한 걸 그냥 그대로 또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구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 감시 체제가 좀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그런 독단적인 결정을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한국 증시의 좀 밸류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그런 밸류업도 좋지만 결국 기본은 주주 가치가 올라가려면요 일단 기본은 회사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증시가 더 가기 위해선 주주 환원도 해야 되지만 이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많이 탄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런 기업이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사이클이 심해요. 적자 났다, 흑자 났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진폭을 줄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도 바뀌는 것도 좀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가야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올 텐데 근데 아직은 뭐 기업의 구조를 당장 뭐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 출발점으로 주주 가치에 대해서 인색했던 기업들이 좀 주주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디스카운트 어느 정도는 해소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이사님 제가 예전부터 영상을 좀 종종 많이 찾아봤었는데 유난히 좀 이 싼 주식들을 좋아하시는 생각을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사님께서는 현재 시점에서 저 PBR 관련주들을 좀 사는 걸 좀 선호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했습니다. 저 PBR주들 중에서 저는 모든 저 PBR주는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정말 잘 가리셔야 돼요. 저 PBR이라는 건 뭐죠? 회사가 싸다는 얘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본 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는 싼데 그럼 왜 쌀까를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이 기업은 이렇게 쌀까? 첫 번째가 주주 환원을 많이 안 하는 기업이 있어요. 당연히 할인받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례로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 현금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몇몇 기업들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LG 같은 기업들도 그렇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 보니까 현금이 되게 많은 거예요. 순현금 있죠. 그러니까 순현금 뭐냐면 갚아야 되는 그 차입금 있죠. 이거 빼고 남는 현금 있죠. 왜냐하면 현금만 많아서는 안 돼요. 부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채 갚고 나서도 남는 돈이 있다면 그 돈 가지고는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주주 환원에 좀 인색한 부분들이 좀 일부 있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은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좀 밸류가 낮다면 그런 기업들은 이제 강제적으로 압박이 가해지겠죠. 환원해라. 돈이 있지 않냐 현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은 많은데 뭐 투자를 엄청 해야 되는 산업은 또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 산업 말고 어느 정도 투자금은 일정 정도 유지가 되는데 현금이 좀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런 기업들이 저는 가장 좋다. 왜냐하면 주주환원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럼 주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저 PBR 케이스는 뭐냐면 업황이나 회사 실적이 안 좋아져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은 저 PBR주라고 해서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자가 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적자가 나요. 그런 기업들이 저 PBR 주니까 올라갈까요? 롯데하이마트 같은 기업들 PBR 되게 낮거든요. 한번 보세요. 롯데하이마트는 계속 적자를 봤어요. 지난 몇 년간.
이게 지난 1, 2년간 아마 실적이 되게 안 좋았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적자도 봤었고 문제는 부채가 좀 많아요. 롯데아메리카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죠? 여러분한테 줄까요? 빚부터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렇게 골라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마치 그냥 저 PBR 주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PBR도 반드시 나누셔야 됩니다. 현금이 많고 꾸준하게 돈도 벌어줘야 되고 그래야 주주환원, 그러니까 기본 포인트는 주주환원에 있어요. 주주환원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저 PBR주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골라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사실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봐도 PBR 정말 낮은 순부터 이렇게 엑셀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많이 퍼져가고 있더라고요.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렇게 나래비 세워봐야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중에 PBR 낮은 거나 높은 거나 이게 상관없이 이 1배 이하인 기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현금 기업을 찾으셔야 돼요. 순현금 기업은 실제로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지표에도 나오니까 그래서 순현금 기업도 아니면 내가 진짜 나 순현금 이해서 순현금이 모른다 회사 전화하시면 돼요. 저기 순현금 얼마예요? 그럼 물어보면 자 알려줍니다. 순부채인지 순현금인지. 그래서 순현금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시총이 1조인데 순현금이 1조예요. 그 기업은 배당 많이 해줄 수 있겠죠. 시총하고 거의 비슷한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간에 너무 많이 쌓아놓으니까. 그럼 그런 기업 좀 하라는 얘기예요. 네. 결론은.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찾아보시면 근데 꽤 어느 정도 숫자 나오니까 그런 기업들도 한번 잘 찾아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순현금이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현금 기업 중에 현대모비스가 6조 원 정도 갖고 있어요. 순현금. 엄청 많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LG가 1조인가 2조 갖고 있고 영업무역 홀딩스 아시죠? 지주사 네. 중에. 영업무역 말고 그 회사가 시총이 1조인데 순현금이 1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현금을 이제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대표적인 기업들이 제가 지금 딱 3개 정도 일단 생각은 먼저 나서 말씀드린 건데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기업들은 이제 압박이 가해지겠죠. 이 현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6조라는 현금을 저도 데이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빨리 써야겠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삼성 SDS 같은 기업도 현금이 많은데 아쉬운 게 PBR이 1배가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기업들도 PBR 꼭 1배가 저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 SDS도 그 삼성그룹의 이제 SI 업체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업체인데 현금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해주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PBR 1배니까 야, 이 회사는 해당 안 되네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금 많은 기업들한테 압박이 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 SDS 입장에서는 배당을 안 해주면 M&A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 포인트는 너무 PBR로 가지 마시고 순현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걸 좀 찾아보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최근에 제가 봤을 때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관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냐면 PBR 낮은 순부터 쫙 나열해 놓고 목표가는 PBR 1배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2배, 얘는 3배, 얘는 5배도 갈 수 그러면 있네. 이마트 5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마트가 그럼 5배 가야 돼요. 1배 가려면. 0.2배거든요. 근데 이마트는 여러분들한테 배당할 여력이 없어요. 한번 보시면 순부채가 많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배당해 주려면요. 갖고 있는 자산 팔아버려야 돼요. 그럼 이마트 뭘로 장사하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질문 잘해 주신 게 PBR 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건 반드시 경계하셔야 돼요. 분명 지금의 정책의 핵심 포인트는 PBR이 낮은 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을 더 해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업이 PBR 1배가 낮은 게 많으니까 네네. 그런 기업들을 올리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건 좀 그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정부가 압박을 가해도 갑자기 현금 없는 기업한테 배당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사님의 그 장점이 저도 매번 느끼지만 그 딱 핵심을 찔러주시고 그걸 되게 쉽게 풀어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최근에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갑자기 이런 시장? 뭐야? 뜬금없네? 진짜
나 저거 거들떠도 안 봤던 주식들인데. 그래서 뭐 힌트를 또 드리면 그런 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PBR 주 중에.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기업이 하나 보이면 나 근데 도대체 순연금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회사에 전화해 보시는 거예요. 그 네. 기업에. 그럼 그게 제일 빨라요. 그렇게 해서 순연금 시총하고 순연금 비교하셔가지고 그렇다고 그 IR 담당자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쵸. 당연히 정확히 알려주긴 하니까. 근데 왜냐하면 생각보다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재무제표 좀 약해요. 그리고 순연금 찾는 분 모르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를 때는 차라리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 나간 이후로 기업들 IR 담당자들 전화 많이 받겠는데. 아, 근데 그런 것도 알려주는 것도 그쵸. 또 당연히 중요한 역할이니까. 중요하죠. 예. 그리고 제가 또 이사님께 궁금한 게 물론 벌써 2월이 좀 오긴 했지만 네. 아직 2024년이라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좀 시작을 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올 한 해를 봤을 때 특히나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업종이나 섹터가 있으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올해 이제 유망하게 보는 섹터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계속 좋게는 보는데 다만 반도체가 작년에 하반기에 좀 좋았어요.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두 달 쉬어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렇지만 방향성 자체는 AI 시대가 이미 열렸고 저도 챗 GPT를 매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쓰면서 놀란 게 점점 갈수록 이 챗 GPT도 진화하지만 제 업무에 도움도 많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소비자한테도 필요하겠지만 기업들한테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도체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25년까지의 반도체 사이클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1, 2월 달 이렇게 조정받을 때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제가 12월에도 올해 좀 좋게 보는 업종 중에 반도체를 꼽았는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방송에서는 반도체 투자는 조금 근데 투자는 좀 기다려라. 왜냐하면 계속 오르더라고요. 주가가. 그쵸. 자꾸 근데 그 가격에서 사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1, 2월에 조정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 기다렸던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저는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그 조선업종을 좀 괜찮게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만 좋다기보다는 저는 조선주를 좀 좋게 보는 게 그 큰 사이클이 한번 온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CII라는 규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치 우리가 지금 작년에 배터리 회사들 주가 올라갔던 게 아 이거 무조건 다 전기차로 바꾸는 거 아닌가 네네. 이 기대가 있었잖아요. 정부 정책도 좀 그랬고 그게 속도가 좀 둔화되니까 주가가 좀 안 좋았지만 배도 이제 바꿔야 돼요. 그냥 그렇죠. 의무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 CII 규제가 뭐냐면 화물을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나오는 그 탄소 배출량 있죠. 예. 이걸 계산해서 이거 너무 많은 배들은 이제 등급 매겨가지고 가장 이제 꼴찌인 등급은 퇴출당해요. 그걸 운항하는 선주가 있다. 운항 금지. 그래서 A, B, C, D 2등급으로 나누는데 D등급, 2등급은 이제 사실상 운항하지 말란 얘기고 C등급이 중립인데 근데 보통 배는요. 운항을 하면 할수록 점점 탄소 배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C등급도 2, 3년 지나면 D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C등급에 해당하는 선박부터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근데 이게 전체 선박의 한 4, 50% 정도 되거든요. 거의 한 40%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선박들은요. 2, 3년 후가 이제 문제예요. 근데 왜 그럼 지금 2, 3년 후면 아직 뭔 얘기 아니냐. 이걸 왜 말씀해요? 배는요. 지금 발주를 해야 건조하면 2년 후에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주해야 돼요. 만약에 교체할 거면 지금 바로 발주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조선사들이 이 도크가 꽉 차 있어요. 배 만드는 데가. 지금 아마 발주 들어가면 그 27년도에 나올 거예요. 아마 배들이 대부분. 그러면 지금 선주 입장에선 내가 C등급 배를 갖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D나 2등급 갈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근데 이거는 조선사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규정이 그렇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규정을 못 지키면 선박을 저속으로 운행하든가 뭐 아니면 벌금도 내야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게 강제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럼 배를 교체하는 수요가 또 따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전 사이클은 배를 교체하는 사이클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교체해야 되는 사이클로 네네.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다가올 미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걸 본다면 조선주가 좀 부진했거든요. 네. 지난 한두 달.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지금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또 수주도 어쨌든 잘 되고 있고 우려보다는. 그래서 그걸 본다면 조선주도 이미 확정된 미래라서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세 번째가 저는 올해 이제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헬스케어 쪽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비만 치료제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이 비만 치료제가 일회성 이슈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작년에 위고비라든가 뭐 이런 이제 일라이 릴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좋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이 아마 26년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임상 3상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점점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인류가 정복 못하는 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 있잖아요. 네. 당뇨병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거든요, 사실. 이 치료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런 시장이 점점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로 점점 접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류는 나이는 점점 드는데 신생아 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만성적으로 나오는 그런 질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업체들은 결국 제약바이오 회사들이니까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이쪽 업종들이 안 좋았거든요. 한국의 바이오는 되게 또 실망도 많이 했고, 예. 근데 올해는 금리도 낮아지죠. 바이오 쪽의 성과도 좀 기대가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가 제약바이오만 있는 게 아니라 의료기기도 있고요. 네네. 예. 의료 AI 쪽도 있을 거고 되게 분야 많아요. 좋은 올해 모멘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실적 전망도 이쪽이 괜찮습니다. 이쪽까지가 저는 큰 틀에서 이 세 개 업종이 좋아 보이고 좀 약간의 이제 다크호스로는 좀 우주항공 쪽도 좀 좋게 보는 게 왜냐면 정부가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을 하잖아요 올해. 그렇죠.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올해 모멘텀이 좀 살아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다만 좀 아쉬운 건 바이오랑 이쪽 우주항공 쪽은 저 PBR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적이에요. 저 PBR은 아니고 그렇죠. 고 PBR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2월에 힘들 것 같아요, 되게 이쪽이. 그래서 기회가 아닌가. 오히려 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12월은 비싸졌어요, 다들. 맞아요. 12월은 바이오도 되게 높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저 PBR이 이제 흥행을 할 땐 이들이 완전 왕따 당할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걸 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싸질 때. 그러니까 무조건 저 BR만 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 주가는 또 성장이 나오면 또 많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업종들도 2월 요 조정기를 이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조선을 장기적으로 작년부터 굉장히 좋게 봤는데 예. 비슷한 맥락으로서 얘기를 할 때마다 투자자분들이 그 물음표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예. 조선이 되겠어? 아, 맞아요. 되겠어? 근데 저도 이번에는 분명 다른 사이클인데 이게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이 교체 선박에 대한 수요인데 예. 하면서 분명 그 IMO 국제해상기구의 그런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실제로 지금 노후화된 선박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하려면은 이거 과거 2차 전지가 강했던 느낌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사님께서도 또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네. 반갑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2차 전지랑 되게 비슷한 게요. 이거 배를 제대로 그러니까 배터리 제대로 만드는 업체는 중국과 한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없잖아요. 그쵸, 그쵸.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가 좀 네. 하나고 근데 배 제대로 만드는 회사는 중국과 한국밖에 없어요. 비슷해요. 네. 되게 구도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고부가 같이 만드는 상황이니까 요새 배터리 같은 경우는 CATL도 굉장히 잘 만드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약간 그런 면에서는 정부 정책과 이런 경쟁 구도가 되게 또 비슷한 산업 중에 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근데 조선업종은 또 한 가지 그래서 저는 좋다고 보는 게 의심이 많아요. 맞아요. 곧 잘 되려면 의심이 많아야 돼요. 네. 모두가 좋다고 찬양을 하죠. 그 섹터는 잘 안 됩니다. 뭐 아마 아실 그쵸, 거예요. 그쵸, 그쵸. 옛날에 한참 바이오 좋을 때도 다들 바이오 얘기했을 때 결국 또 안 돼 버렸고 작년에 2차전지도 7월에 다 열광했지만 결국 또 안 좋아졌고 근데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의심이 있는 섹터에서 큰 성과들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반도체도 비슷했거든요. 작년 하반기 반도체 좋았지만 상반기 얼마나 의심 많았어요. 다 욕만 했죠. 예, 욕만 했죠. 근데 결국 또 잘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의심은 해야 돼요.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려면 데이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보고서 보고 데이터로 괜히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보다 데이터를 믿으셔야 돼요. 그게 저는 투자할 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안 쳐다보지만 나중에는 많이 쳐다볼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부분들을 미리부터 좀 선점해 놓는 게 좋은데 이제 이사님께서는 워낙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앞서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막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아, 재미없는 것 같은데 네. 하다가 나중에 또 올라가면 네. 아, 그때 살 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단기적으로야 뭐 핫한 거야 뭐 저도 막 조회수 올리고 막 그러려면 막 자극적으로 막 제목도 쓰고 뭐 저라고 안 하겠습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저라고 뭐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사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단지 그냥 단기적으로 재밌을 뿐이지. 그래서 그건 투자하는데 일도 도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저는 이제 그냥 그런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미리미리 좀 지금 재미없더라도 좀 선점하면 좋을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는데 다만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데이터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아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랑 틀렸다 그러면 손절하셔야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럴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실패한 거죠 사실상.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한 방향보다 더 좋아진다. 그럼 더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한 번에 집중 투자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이제 모아가시는 거예요. 계속 데이터를 보시면 그러다가 진짜 이건 진짜네? 그럼 이제 그때 더 투자를 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올 한해 이 헬스케어 쪽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봤거든요.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 금리 인하기가 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봤더니 좀 특이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기존에는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 주도적으로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빅테크 업체들까지도 맞아요. 뭐 엔비디아, 구글 이런 네. 업체들까지도 나와서 얘네들은 저 돈도 많고 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왔지? 보니까 AI를 어떻게 해서든 좀 접목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완전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네.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얘기 해주신 게 저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보고 우리나라의 기업 얘기는 별로 없었지만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아무튼 엔비디아였어요. 엔비디아가 맞아요. 거기에 CES는 안 가고 저길 간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CES에 가서 연설할 회사가 왜 저기 바이오 행사가 있나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래서 좀 놀랐는데 봤더니 결국 제약 바이오의 신약 만들 때도 엔비디아 제품이 필요한 거예요. 결론은 왜냐하면 이게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야 되죠. 신약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어떤 물질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질을 발견하는데 한 5년 이상이 걸린대요, 보통. 네.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 선택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AI가. 네네. 근데 그 기술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신약 개발 회사들이 갖고 있다기보다는 엔비디아 같은 데서 도와주는 거죠. 소프트웨어 만들어주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데이터나 그 GPU 이제 그래픽 카드 이제 그런 반도체를 엔비디아가 전 세계 제일 잘 만드니까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 제약바이오 회사들한테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제약회사 너무 좋죠. 왜냐하면 비용이 줄어요. 신약 개발할 때 비용 그쵸. 자체가. 그리고 기간도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임상도 많이 해야 되는데 임상할 때마다 AI가 이제 끼어들 겁니다. 끼어들어서 데이터 분석해주고 그럼 거기서도 시장이 또 커질 거고. 그러니까 AI가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뭐 검색하고 여기서 끝날 문제가 진짜 아니고요. 기업들한테 정말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약 시장에도 정말 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이번 저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도 좋고 당연히 AI 회사도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럼 또 기승전 또 반도체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AI랑 모든 게 지금 연결되는 그런 시대로 확실히 좀 접목되는 것도 올해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AI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AI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부각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누가 AI를 더 잘 써서 맞아요. 돈을 더 많이 버는가 이런 포인트가 또 중요하지도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1월 FOMC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 이제는 당장에는 안 하지만 분명 올해는 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또 파월이 풍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지금 되게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있는 바도 금리 인하인데 이 금리 인하를 도대체 언제 할 것인가 계속 초조해하면서 좀 보고 네. 계신 것 같거든요. 이사님께서는 금리 인하를 좀 어느 시점에 할 것 같은지와 그리고 그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는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판별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단 저는 금리 인하는 이번에 FMC가 열렸는데 이제 연준 의장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3월엔 안 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3월 FMC가 이제 열리면 그때 또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월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많은 분들이 6월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작년 7월에 금리 인상이 끝났거든요. 보통 과거에도 금리 인상 끝나고 인하 사이클 평균이요.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정확히 5월이 되거든요, 올해. 그래서 5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이거는 그때 또 나오는 지표들이나 물가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보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올해 5월이나 6월 중에 한번 단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하는 건지 물가가 낮아져서 하는 건지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하는 미국 경기가 워낙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는 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미국에.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높게만 나오지 않고 지금처럼 안정화된다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그런 이유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과거에도 주가 지수가 거의 다 올랐어요. 혹시 5월이나 6월에 금리 인하 할 때 이유도 좀 잘 파악을 하세요. 근데 그때 가서 갑자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막 그런 게 나와서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증시가 좀 안 좋아요, 사실은. 경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로 하는지도 항상 잘 주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는 물가로 인한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하 자체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할 때 보통 가장 큰 수혜주로 많은 분들이 거론하는 게 항상 뭐 고평가주들 있잖아요. 고밸류. 네. 근데 그게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무조건 호재는 아니고 왜냐하면 그 작년 11월, 12월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 물짜리가 5%에서 3.8까지 빠졌어요. 이미 미리 선반영을 해요, 금리가. 그때 시중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때 그 안 가던 카카오도 막 주가가 폭등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뭐 바이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고 그때 미리 다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니까 또 뭐 카카오가 움직이고 너무 그렇게 보진 마시고 저는 뭘 보시면 좋겠냐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요 어쨌든 나중에 경기는 좋아집니다. 그죠? 금리가 너무 높으면 그쵸. 경기는 부러져요. 지금 미국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 금리 계속 유지하잖아요. 미국 경기 버티기 어려워요. 나중에. 그래서 연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어쨌든 하긴 해야 돼요. 미리미리. 그래서 금리 인하가 내년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보통 시장은 3번에서 한 5번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내년에 또 인하합니다. 그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그렇게 돼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3% 초반까지 떨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경기가 좋아져요. 어쨌든. 그리고 수요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금리 인하하면 수혜주로 많은 분들이 인터넷 떠올리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큰 수혜주는 반도체예요. 금리 인하 사이클하고 비슷하게 가요. 반도체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가 제일 큰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 이후로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또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수요가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반도체 그 뭐 이런 AI 빼면은 수요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여전히. 근데 고금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 낮아지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계속 낮아져요. 그러면 내가 뭐 자동차를 사거나 IT 제품을 사거나 가전제품 살 때 할부로 구매하기가 좀 부담이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내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죠. 내가 내야 되는 이자는 반드시 내야 되는데 금리 오르면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가처분 소득은 당연히 떨어져요. 네네.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반대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게 돼요, 또. 그런 분. 근데 그 소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저가형 소비하는 거랑 말고 이 고가 소비들 있잖아요. 네. 뭐 가전제품이나 좀 비싼 것들. 그런 것 내구재라 그러죠. 이런 소비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내년에 저는 본격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보는 근거가 내년에 윈도우 있죠. 윈도우 10이 이제 지원 종료 들어가요. 맞아요. 내년 가을로 알고 있는데 일단 PC는 기업이나 그러면 공공기관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좀 늦게 바꿀 수 있지. 아예 뭐 업데이트 안 하고 말지. 근데 버티다가 언젠가 바꾸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5년엔 그 사이클 들어가죠. 공교롭게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터졌죠. 그러면 PC 한번 바꿀 사이클도 왔어요. 4, 5년에 한 번씩 보통 PC 바꾸더라고요. PC 사이클은. 근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 PC 많이들 사셨죠. 그렇죠, 노트북부터 해가지고 집에서 근무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전제품도 그때 또 굉장히 많이들 구매들 하셨고. 그렇죠. 근데 금리가 좀 떨어지면 약간 구매하는 부담이 떨어지니까 이런 게 좀 내년에 맞물릴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 반도체가 저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그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오, 되게 내년이
뭔가 여러 가지가 딱 맞물리는 또 해가 근데 되네요. 항상 염두에 둘 건 주가는 먼저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항상 업황이 25년 좋으니까 25년에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전에 미리 가요. 반도체는 특히나 워낙 사이클이 뚜렷한 산업이라 한 반년은 앞당겨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 올해 하반기 반도체 또 만약 그 사이클을 맞으면 하반기에 또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반도체도 정말 많잖아요. 네.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너무나 많고. 근데 작년을 또 바라보면 이게 비교적 상반기에는 AI 막 하면서 HBM 하고 좀 뭐 한미 반도체 엄청 가고. 근데 하반기에는 또 온디바이스 하면서 뭐 제주 반도체 엄청 가고 이랬었는데 그럼 올해부터는 분명 반도체 내에서도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뭐 HBM하고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쪽은 여전히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작년에 너무들 주가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나오는 걸 이용해서 요즘에 HBM도 그렇고 온디바이스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주가들이. 그쵸. 예, 최근에 좀 많이 급나가니까 거기서 어쨌든 이제 좀 독점력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이 회사 제품만 쓴다. 아니면 이 회사 제품만 쓰다가 경쟁사가 진입할 때 있죠. 이 경쟁사를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독점인데 한 기업이 끼어들어요. 그럼 그 끼어든 기업을 사셔야 돼요, 사실은. 독점 기업은 또 안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힌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지면 이제 가동률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소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반도체 감산을 계속하니까 소재가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결국엔 반도체 업황이 계속 점진적으로 개선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예전보다는 감산폭을 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거기에 투입되는 소재가 조금씩은 더 늘어나니까 소재 업종도 저는 볼만하다. 그래서 약간 그 모든 분들이 너무 AI만 보잖아요. 사실 네. AI 뭐 HBM이나 온디바이스 AI만 보지만 그쪽도 뭐 당연히 좋고 한데 좀 소외된 쪽에서는 반도체 소재 쪽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소재 쪽이 최근에 또 뭐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이런 애들도 좀 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애들도 같지만 찾아보면 또 안 간 기업들도 되게 좀 많이 있어요. 뭐 한솔케미칼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올랐고 TMC,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 소재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재도 한번 잘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이 시즌 때 되면 많은 분들이 주식을 안 하던 분들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뭔가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좀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도 많으신데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다수의 좀 투자금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많더라고요. 이분들께서 좀 내가 올 한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이 부분 좀 혹시 조언 가능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주식만 한다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는 일단 그거만 좀 먼저 염두에 두세요. 내가 기업을 제대로 내가 알고 투자할 능력이 되나?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뭐 제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하신 분이 기업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남의 얘기만 듣고 괜찮아 보여서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운이에요. 그걸로 수익 나는 건 사실 운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실 거는 3천만 원에 앞서서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왜 투자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지금 요새 주가는 조금 시들시들하지만 반도체 업황은 좋고 AI 반도체 쓰이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미래 밝아 보이고 거기다 하이닉스보다는 좀 저평가돼 있어요. 주가도 그렇게 안 비싸고 그리고 25년도까지 들어보니까 25년까지는 메모리 업황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아직 시간도 남아 있고 그렇게 이제 내가 이해를 하고 반도체가 25년도에 좋다. 그러면 지금 24년 초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그럼 중간중간 이제 매분기마다 또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런 걸 내가 이제 계속해서 체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삼성전자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합리적이니까. 근데 그냥 나는 삼성전자 분석할 능력이 안 돼요. 왜 이 회사가 좋은지도 잘 모르고 그냥 반도체 좋대더라.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너무 막연한 거고. 근데 그런 정도시면 개별 기업 투자는 아직은 하지 마세요. 그 능력이 키워질 때까지. 그거 훈련하시면 돼요.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 될 때까지 1년이건 2년이건 그럼 그분은 기다리셨다가 그러면 그 전에 뭐 하시면 되냐면 차라리 ETF를 하세요. 기업이 좀 어려우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별 기업 말고
지수형 ETF도 좋고 레버리지는 절대 하지 마시고 레버리지 인버스는 아예 접근도 하지 마시고 뭐 미국 S&P 500에 나는 분할로 매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뭐 코덱스 200 같은 지수형이나 아니면 차라리 그거보다 요새는 이제 저PBR주가 유행을 하니까 고배당만 따로 모아놓은 ETF도 있어요. 그 한화 자산운용에서 만든 아리랑에서 나온 상품 중에 고배당 따로 있거든요. 그런 ETF도 좋아요. 근데 기업 고르기가 어려우니까 아니면 반도체 ETF. 저는 ETF가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보셔라. 그래서 한번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에 따라서 기업을 투자할지 ETF를 투자할지 이걸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나눠졌으면 이제 어떤 산업을 투자할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좋게 보는 게 아까 반도체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원이라면 반도체 기업 한 2개 정도에 제가 봤을 때는 1,500만 원 정도 투자하시는 건 반전 정도 투자하는 건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뭐 생각하기 좀 나름이겠지만 조선과 저는 헬스케어를 좀 좋게 본다 그랬잖아요. 조선과 헬스케어 쪽도 한 합쳐가지고 15%씩 그럼 80%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20%는 이제 요즘에 저 PBR 주들이 움직이니까 아직 모듈은 좀 현금은 많은데 저 PBR 주 뭐 있나 찾으셔가지고 한 20% 요렇게 한번 좀 포트를 좀 한번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득 궁금한 게 아까 고배당 ETF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배당주를 우리가 투자할 때 배당을 받으려고 투자하잖아요. ETF에 투자해도 배당을 주나요? 배당을 그게 주는 게 있고 보통은 배당을 재투자를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이 TR이라고 있어요. TR 끝에 TR자 들어가면 배당을 재투자하는 거고 그냥 이제 ETF 있죠. 그건 이제 분배금이라고 해서 줍니다. 이제 계좌로 꽂아줘요. 어쨌든 이제 ETF 분배금이라는 게 따로 나가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받을 수 있고 근데 아마 이 TR이라고 끝에 뭐가 써 있으면 요거는 분배금을 안 주고 배당을 이제 만약에 받잖아요. 그럼 자동 재투자를 또 해줘요. 그런 펀드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선택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사실 저도 매일마다 리포트를 보는 입장에서 사실 이사님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개인 채널에서도 거의 그런 식으로 또 컨텐츠도 많이 꾸리시고 근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런 리포트를 봐야 하는 거는 마음속은 있지만 너무 많은 리포트들이 나오니까 도대체 뭘 봐야 되는 거냐 하면서 대부분 많이 보시는 게 그냥 그 목차 보고 기업 리포트 중에 목표가 좀 높게 설정되는 것들 위주로 좀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사님만의 그런 리포트 보는 팁이 있으실지? 목표가를 보는 거는 제일 그게 비중으로 보면 제일 낮아요, 사실은. 그렇죠. 중요하지 않아요. 네네. 목표가도 왜 올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가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낮출 때도 왜 낮추는지. 낮춘 기업도 투자할 게 있어요, 사실 찾아보면.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읽어봐야 돼요. 왜 낮추는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목표가를 올리는데 주가가 올라서 뒤따라서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주가 많이 오른 경우. 그런 경우는 목표가 올렸다고 따라가 봐야 내가 약간 너무 고점에 사는 것밖에 안 되고 주가가 이미 많이 빠져서 악재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뒤늦게 목표 주가 낮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미 바닥이에요, 사실. 낮춘다고 해서 더 빠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목표 주가나 이거 변경을 할 때 갑자기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뭔가 어떤 이제 이유 때문에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목표 주가를 낮추거나 올릴 때가 있어요. 나도 몰랐던 내용인데. 그럼 그건 되게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가 되게 실적이 안 좋고 막 지지부진했는데 어느 날 한 애널리스트가 갑자기 목표 주가를 딱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 회사 지금 바뀔 것 같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바뀝니다. 실적 추정치 올립니다. 아, 그거는 되게 임팩트 있는 거예요. 그런 목표가 상향은 메모를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이렇게 괜찮았는데 갑자기 목표가를 낮추고 있어요. 이거 좀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매출이 줄거나 전망을 하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낮추는 거면은 그건 또 안 좋은 신호죠. 낮추는 이유가 이 근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좀 아셔야 돼요. 그냥 단지 목표가를 놓쳤으니까 좋고 낮췄으니까 나쁘다. 이거는 아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선별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은 보고서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산업 투자가 되게 좋아요. 섹터별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되게 많은데 저도 그런 보고서는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게 좀 두꺼운 보고서들이 있어요. 산업을 아주 깊게 파는 거 있죠. 그런 거. 근데 그거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뭐
뭐 AI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반도체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엔터 보고서, 조선 이런 거 중에 여러분이 잘하는 산업을 한두 개를 꼭 자기 주특기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반도체만 한번 파보겠다. 그건 분명히 하나 있어야 돼요. 엔터면 엔터, 조선이면 조선. 그거 자기 주특기 산업을 한 2개 정도 만들어 놓으세요. 뭐 어느 산업이든 상관없어요. 되도록이면 앞으로 좋아질 산업이면 좋겠죠. 당연히. 그거를 한두 개를 올해는 진짜 이것만 파보자. 예를 들면 난 조선이 그래 염성현 이사가 뭐 CII 규제 얘기도 했고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그걸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그럼 진짜 한번 나 공부해볼까? 조선 리포트 많잖아요. 네네. 그것만 그냥 파보세요. 주말에 시간 내가지고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하면요. 뭐가 좋냐면 다음에는 다른 업종 분석도 쉬워져요. 일단 이걸 끝내놓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 주특기 산업을 한두 개 딱 만들어 놓으면요. 어떤 보고서를 봐도 되게 좀 이제 나중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기업 보고서는 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업 보고서들 보실 때도 너무 목표주가 보지 마시고 이렇게 제목이나 내용을 딱 보셔가지고 내가 뭔가 새로운 내용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몰랐던 내용들 그런 거는 좀 메모를 해놓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실적 추정치를 좀 잘 보세요. 애널리스트 실적 추정하는데 갑자기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2, 3주 전에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SK하이닉스 추정치 올리는 거예요. 한 분이 적자 3천억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2천억 흑자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혼자 이제 딱 치고 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건 새로운 거죠. 그렇죠. 3천억 원래 적자로 다들 보고 있는데 그거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한 분이 생각을 딱 먼저 치고 바꾸죠. 거의 맞아요. 그래요? 근데 실제 얼마 나온지 아세요? 3,500억 흑자 났잖아요. 이번에 하이닉스가 더 많이 나왔어요. 이분 추정보다. 그런 실적 추정치 보고서도 잘 보시면 거기에 힌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고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골라내는 게 그렇죠. 그게 좀 쉽진 않은데 그런 골라내는 건 훈련은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당장 되는 건 아니고 1, 2년 꾸준히 또 보셔야 되니까. 네. 근데 저는 일단 그거에 앞서서 먼저 하실 거는 산업부터 먼저 자기 주특기 먼저 만들어 놓죠.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거 한 다음에 기업 리포트도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히 보면서 보다 보면요 이 보는 방법들도 노하우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 분석 보고서부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산업 기반의 탑다운 방식 분석을 좀 굉장히 좋아하는 네. 편이라서 이 보면은 산업 보고서 중에서도 100페이지가 넘는 리포트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거는 무조건 다 봐요. 네, 맞아요. 그건 주말에 몰아서 어떻게든 봐서 저희 또 회원님들과도 그런 리포트를 기반으로 같이 또 공부하는데 또 굉장히 그 안에 숨어 있는 투자 힌트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페이지 분량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한 번쯤은 내가 좀 책을 본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또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강조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증시 보면서 여러분들도 참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극과 극인 시장이구나. 이쪽이 되면 이쪽은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다 같이 좋아지는 시장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또 저 PBR주 바람이 불었는데 제발 제가 말씀드리고 또 거기 바람에 뒤늦게 편성하시면 또 다칩니다.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 PBR주를 급하게 사기에 앞서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본질이 뭔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오래 갑니다. 그게.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저 PBR주 말고 또 성장주가 또 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성장주가 갈 때 이 성장주는 또 왜 가는지 근본 그 핵심 포인트를 항상 잘 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더 집중하시고 그래서 너무 오늘 하루하루 주가 등락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정보의 원천은 저도 많이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다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도 진짜 많이 읽으시고 주변에 진짜 놀라운 게 슈퍼개미 되신 분들 이렇게 방송에 잘 안 나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진짜 책들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책을 그렇게 많이들 읽으시고 그 다음에 신문 많이 보시더라고요. 진짜 신문도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읽는 데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힘이. 그래서 그건 좀 많이 읽는 습관 들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만 읽는 건 정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도 서점에 되게 자주 가는데 한때 정말 저를 놀라게 했던 아니 재테크 관련된 책이 저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1등에 머물러 있다고? 네, 저는 되게 컬처 쇼크였는데 또 그 책의 또 두 번째 또 버전이 나왔으니까
저조차도 기대가 되고 네. 이번에는 또 얼마나 거기 또 올라가 있을지 또 내심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특별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염성아 이사님 모시고 다양한 또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올 한 해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함께 마무리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